예, 방금 소개받은 유정수입니다. 저는 지금 소개받았듯이 월간 민화라는 잡지의 발행인이에요. 이 시간에는 이제 욕심을 내지 않고 민화가 어떤 그림인가, 그리고 어떤 조형적으로 또 디자인을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형적으로 민화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은 이 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지금 현재 민화는요, 최근 2010년 이후에 특별히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민화 잡지를 창간할 때만 해도 실감하지 못했던 그런 현상들을 지금 보게 되고 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민화를 그리시는 분도 많아지고, 민화를 연구하는 학자도 많아지고, 민화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민화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이 점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민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만큼 민화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은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화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민화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민화라는 것이 어떤 그림이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뭐 대답을 하시기도 하고 못 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가장 많은 대답은 뭐 서민들의 그림, 그러니까 전통 계급 사회에서 지배계층인 양반 사대부의 그림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억압받는 피지배층의 미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는데 그 대답들을 종합하면은 관점은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민화라는 그림을 정말 대수롭지 않은 그림으로 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서민들의 흔한 미술이기 때문에 어떤 조형적 가치를 논할 만한 그런 미술이 아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 별로 없는 그런 하잘것없는 그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폄하에 가까운 생각이 있는가 하면, 이것에 대한 반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화라는 그림을 굉장히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 뭐 숭배를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이것은 다른 그림들과는 달리 어떠한 외래적인 요소라든가 다른 그림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순수한 우리 민족만의 고유의 미술이고, 심지어는 뭐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어떤 미술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두 가지의 극단적인 시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화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시각은 다 같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민화는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어떤 신성하거나 대단한 그림이 아니라 조선시대, 특별히 조선 후기에 조선 사회에 유행했던 여러 미술 장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당연히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여러 미술 장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행했던 여러 종류의 미술들과 영향관계를 주고받고, 심지어는 당시에 거의 유일한 미국이었던 중국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은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은 민화는 조선 후기에 거의 전 계층, 사회 전 계층, 양반은 물론이거니와 서민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양반이 여기까지 사회의 전 계층이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했던 아주 파퓰러한 대중적인 미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민화라는 것이 옛날에는 이런 이름이 있었고 또 이런 그림이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 문헌을 찾아보니까
18세기에 살았던 그 이규경이라는 사람이죠. 오주 연문 장정 산고라는 유명한 책을 냈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마을 여염집에 병풍과 족자 그리고 벽에는 속화가 붙여진다. 비록 이 그림이 상투적이긴 하지만 또한 유래와 뜻이 있는데 그림을 그리는 자들은 그 고사를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몇 가지 시사하는 그 구절들이 있죠. 먼저 우리 마을 여염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염집. 여염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뭡니까? 보통 집이에요. 뭐 특별한 뭐 집이 아니라 여기저기 있는 보통 집이에요. 그 집에 병풍도 있고 족자도 걸려 있고 그리고 벽에는요 이렇게 병풍이나 족자처럼 이 장황을 하지 않고 그냥 붙인 그림도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지금 속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화라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봤더니 비록 이 그림이 상투적이긴 하지만 상투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냐면 굉장히 관습적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정치가들 입만 열면 국민들만 생각하고 간대는 운동 이런 소리가 되게 상투적인 말이에요. 입만 열면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 그림도 이렇게 상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까치호랑이라는 그런 게 있으면은 그 까치호랑이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보면은 약간 뭐 호랑이의 모습이 다른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안에 호랑이와 까치와 소나무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상투적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 상투적이게 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유래와 뜻이 있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그 구절이에요. 유래와 뜻이 있다.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냥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라 유래와 뜻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림 중에 민화 그림 중에 이 닭이 하나 장닭이나 엄마닭처럼 큰 닭이 있고 병아리가 5마리가 이렇게 밑에 놀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그림을 보는 시각에서 본다면 그냥 마당에서 엄마 닭과 병아리가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 그림은 오자등과라고 하는 중국의 고사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훌륭한 엄마가 5명의 아들을 공부를 잘 시켜갖고 전부 과거에 급제시켰다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반드시 뭐냐면 병아리를 지멋대로 3마리나 2마리 그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5마리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래와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 자들은 그 고사를 알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이런 오자등과와 같은 그런 뜻을 잘 공부를 안 해서 모르기 때문에 지멋대로 그리기 힘드니까 5마리 너무 힘들다고 3마리만 그리다거나 기분이 좋아갖고 1마리 더 그려서 6마리를 그리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보니까 이 그 속화라고 하는 그림이 상투적이면서 여염집에 막 걸려 있고 거기에 또 유래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오늘날의 민화를 지칭하는 것이 거의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당시 조선시대에는 민화라는 그림을 속화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 속화는 여기서의 속은 보통은 저속하다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은요, 보통 중국을 그 대상을 할 때 뭐 격이 낮은 걸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고려 소교 이런 말, 고려 가사를 고려 소교라고도 부르죠. 속자를 해서 이렇게 속자는 굉장히 민속적이고 한 등급 낮은 그런 그 어느 정도의 폄하의 뜻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속화는 다만 다른 데서는 풍속화를 뜻하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김홍도나 신윤복의 풍속화를 속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문헌에서 속화라는 말이 나오면 앞뒤 문맥을 살펴봐서 어떤 것은 민화로 새겨야 되고 어떤 것은 풍속화로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는 바로 이 속화라고 불리지 않았는가.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그림들이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뭐 이름을 달고 이어지거나 그랬냐면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여염집에서 대충 소비하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보관을 한다든가 뭐 심지어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명맥이 완전히 끊기다시피 했죠. 관심이 벗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연구된 거로 보면은 민화는 대체로 조선 후기에 18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20세기 초까지 일제 강점기 내지는 이제 그 해방을 전후한 무렵에는 명맥이 끊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도 그 이후에 다른 문헌의 속화 이외에 별다른 이름이 나타나질 않아요. 관심이 없었고, 그러다가 이 그림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야나기 무네요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었어요. 이 야나기 무네요시는 일본의 미술사학자면 미학자인데, 이 사람은 특별히 이러한 어떤 엘리트 고급 미술이 아니라 소위 민중 예술, 그러니까 민속에 가까운 그러한 소위 민예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서민적인 예술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이때는 사실 야나기뿐만 아니라 19세기 낭만주의 미술사적으로 보면 낭만주의 이후에 서양에서도 뭐 러스킨이라든가 그 후예인 윌리엄 모리스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소위 대중들의 생활 속에 스며든 어떤 예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던 시기였어요. 야나기도 거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일본 자기네 나라의 미술사를 연구할 때도 주로 이 민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중적인 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본에도요, 지금 민화라는 그림은 사실 세계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데 소위 민간 미술이니까 일본에도 이러한 민간 예술이 있고 그 중에서도 미술로 분류할 만한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키요에라고 불리우는 그런 그림이죠. 이거는 에도 시대의 서민들의 생활상을 다색 판화로 그린 그런 그림인데, 그럼 우키요에가 있고 또 오츠라는 지방에서 유행했던 아주 지방색이 강한 허접한 그림이 있어요. 그걸 오츠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사에 가면은 원래 신사에는 이렇게 헌금을 내듯이 이게 봉헌을 하게 되는데 주로 말을 했다 그래. 말을 했는데 말을 진짜로 줄 수 없으니까 이런 판에다가 말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소원을 적고, 지금도 신사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에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우키요에나 오우치에나 에마와 같은 일본의 민속 그림을 통칭하는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나기 무네요시는 이런 그림을 이렇게 부르자 하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1937년 일제강점기의 중반기겠죠. 이때 이제 야나기 무네요시가 공예적 회화에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민중에 의해 태어나 민중에 의해 그려지고 민중에 의해 사용된 그림을 민화라고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한 민간 미술을 민화라고 부르기로 제안을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민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이 한국에서 발견한 한국의 민간 미술이었던 민화, 그 그림을 역시 자기가 명명했던 민화라는 범주에 포함시켜서 이 그림도 민화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민화라는 이름은 일본 사람 야나기 무네요시가 붙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당시 야나기 무네요시가 보았던 민화는요,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서민풍이 강한 민화예요. 후에 다시 얘기하겠지만은요, 민화는 그리는 사람의 계층과 유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요, 민화라는 그림의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습니다. 어떤 거는 정말로 미술사적 가치를 논하기 어려울 만큼 허접한 그림이 있는가 하면 도저히 서민화가의 그림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뛰어난 그림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데, 그 당시에 야나기가 보았던 민화, 그리고 수집했던 민화는 거의가 이런 서민적인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 볼 때 야나기가 수집했던 민화 그런 그림을 민화라고 부르는 데는 그다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해방 이후에 이 새로운 민화들이 속속 발견되고, 거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민화가 발견되면서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 그림을 야나기가 명명했던 민화라는 이름으로다가
다 통칭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백성민자에 해당되는 여기에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그림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그림, 민화라는 용어가 조선 후기에 내려왔던 그런 어떤 많은 서민적인 그림을 전부 다 일컫기에는, 아울러서 일컫기에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러한 그 의문이 싹트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주장이 되어서 요즘에는 그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자 하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채색화라는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채색화 자체는요, 그것은 세계 유무를 가지고 그 선별한 그 이름인데, 이 채색화는 우리는 지금 민화 말고도 무슨 고구려 고분벽화라든가 고려 불화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채색화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채색화라는 큰 범주에 민화가 그 안에 속할 수는 있겠지만은, 민화가 그 채색화다라는 등식은 성립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는 많은 학자들이 그러면 민화라는 이름을 바꿔서 오랫동안 써왔던 그런 이름을 바꿔서 대체하기보다는 우리가 민화라는 그림을 새롭게 정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이렇게 최근 학자들은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어요. 먼저는 조선 후기 18세기 이후 20세기 초반까지, 이것은 시기입니다. 시기. 조선 후기 18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약 150년간. 그리고 일반 서민을 중심으로 사회 전 계층의 생활 공간을, 이거는 그림을 향유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서민이 많기는 했지만 그걸 중심으로 거의 사회 전 계층의 생활 공간을 장식하는 그림. 그러니까 감상을 하거나 나중에 돈이 될까봐 고이 모셔두는 그런 의미의 그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가 사는 공간을 장식하는 그림. 이거는 민화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으로 크게 유행했던 현세 기복적이고 길상적인 그림이다. 현세 기복적이고 길상적인 거야. 현세 기복적인 뭡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그런 그 허황된 생각 말고, 살아있을 때 돈도 많이 벌고 자식도 많이 낳고 출세도 하고 이러한 현세의 복을 구하고, 그리고 길상적인 것,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이러한 뜻이 담긴 그런 그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현세 기복적이고 길상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림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의는요,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저도 이 주장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민화의 어떤 그 정의를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정의예요.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시기적으로는 조선 후기입니다. 18세기 이후 20세기까지. 주로 가장 유행했던 시기는 19세기예요. 그래서 19세기를 민화학자들은 민화의 세기 또는 민화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0세기 초반까지 어떤 학자들은 더 내려와서 6.25까지 보기도 해요. 실제로 6.25 이후에도 저 지방에서는 그림을 그려서 파는 그러한 떠돌이 화가가 존재했다는 그러한 증언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해방 전후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일반 서민을 중심으로 거의 사회 전 계층이, 그리고 기능으로서는 생활 공간을 장식하는 실용적인 그런 그림으로서 내용은 현세 기복적이고 길상적인 그림이었다. 이런 것들이 그 가장 간략하게 민화를 정의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자, 몇 가지 그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민화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그림 아니냐? 18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요거밖에 안 돼?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오늘날의 민화에서 발견되는 어떤 소재라든가 표현적인 특징 같은 것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심지어는 신석기 시대의 암각화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 불화에도 나와요. 고구려 고분벽화도 나오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특징적인 요소들이 산발적으로 발견되긴 하지만 이 그림이 그러면 신석기 시대에서부터 또 신석기 시대는 너무 오래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구려 고분벽화라고 합시다. 그리고 고구려 고분벽화는 대체로 5세기, 4세기, 대체로 5세기 정도의 광개토왕 장수왕 무렵에 조성된 그런 그 무덤이에요. 근데 민화가 크게 유행했던 18세기랑은요, 무려 150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그런 거예요. 이것이 학문적으로 증명이 되려면 거기에 나타난 요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원형되고 어떻게 돼갖고 조선시대의 민화까지 왔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학문적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런 일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서로 그런 요소가 있었다 하더라도요, 이것이 뚜렷한 사회 현상으로 정말 크게 유행했던 것은 조선 후기부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민화가 존속했던 기간은 조선 후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민화는 민중의 그림이 아니냐? 왜 사회 전 계층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민화가 유행했던 19세기라는 거, 19세기 한국 사회는요, 사실상 신분 체제가 마해된 시기였어요. 기록에 우리나라 관노비가 해방된 때는 1801년 순조 원년입니다. 이것은 서양에서 노비 해방보다요, 한 세기 이상 앞선 거예요. 관노비가 다 해방됐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해방을 시켰겠어요? 양반들이 각성을 해갖고 사회평등을 생각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미 그 당시에 노비들이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이름만 남은 거지. 그래서 아예 다 풀어주고 세금이나 걷자고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1801년이고 관노비가 그런 거고 산노비는 나중에 갑오경장 때 완전히 이제 폐지가 되게 되는데 이미 조선 후기에 이르면요, 그 대구 지방에 1800년대 후반, 19세기 중반경에 1800년대 중반경에 대구 지역에 인구 센서스 기록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요, 대구시 전 인구의 70%가 다 양반이에요. 그때의 대구는 지금의 대구랑 달라요, 여러분. 옛날에 영남살인 알다시피 옛날에 대구는 한양에 버금가는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양반의 수가 70%에 이르렀다는 건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전 인구의 70%가 양반이면 다 양반인 거예요. 그야말로 길 가다가 시장 바닥에서 서로 부딪히면 아이고 이 양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절에 무슨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뚜렷한 그런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에서 우리가 이 민화라는 그 이름에서 완전히 그 억압받는 피지배층이 막 이런 사람들이 그 불쌍한 계층이 그리고 즐겼던 그런 그림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19세기 초반, 20세기 초,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서양 선교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찍고 그린 그림들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잘 사는 집, 신분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잘 사는 집에 이 여기저기에도 수많은 민화가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화에 대해서는 그런 편견을 갖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 조선 후기에 사회 전 계층에서 즐겼던 대단히 장식적인 그런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러한 그 그림이 바로 그 시기에 마구마구 유행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사실 그거는 그 오늘 그 강의하는 시간만큼의 시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미 민화가 유행했던 그 시기는 전통적인 신분 질서가 거의 붕괴돼서 그 엄격한 신분 계층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 계층이 민화를 즐겼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그 사회적인 그 풍토가 바탕이 돼서 민화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던 거예요. 장식 그림에 대한 수요가 무지무지하게 늘어났던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 가난한, 정말 쓰러져가는 초가삼간, 거기에 무슨 그림을 붙이겠어요, 여러분들? 장식할 공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장식의 기능을 가진 그림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는요, 사람들의 살림 형편이 나아지고 가옥의 규모가 커지고 그래서 장식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지금 말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서민층, 사회 전체에 걸쳐서 그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가옥의 규모가 커지고 그래서 장식 욕구가 증가하는 이러한 시기를 배경으로 장식 그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거죠. 근데 결국은 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요. 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공급이 갑작스럽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언제나 뭡니까? 그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민화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 특별히 다양한 계층의 유형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는 뭐 일반 서민 우리들이 뭐 상식적으로 많이 들었던 떠돌이 민간 화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가령 자기가 도화서 그 국가에서 채용하는 화원이죠. 도화서 화원에 응시를 했는데 떨어졌어. 이 사람들은 시험이 떨어졌을 뿐이지 그림을 엄청나게 잘 그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기도 하고 또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그림을 파는 가게가 생깁니다. 그 그림 가게에 자기 그림을 그려서 납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없는 저 시골 가면 떠돌이 화가도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사찰에서 그림을 그리던 승려들도 민화의 생산에 굉장히 큰 몫을 담당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갑작스럽게 그 짧은 기간 안에 갑작스럽게 생산된 그림이 바로 민화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요약을 하면은요, 일단 전통은 단절되었던 그림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려지지 않게 된 거죠. 어느 순간부터 이제 현대의 문턱에 접어들면서 그런 식의 그림 수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인쇄술의 발달로 이런 그 좋은 그림을 인쇄로 해서 걸고 이런 게 되면서 이렇게 화가들이 직접 솜씨 없는 화가들이 직접 그린 그 그림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면서 명맥이 단절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학문적인 연구나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전통이 일단 단절되었던 그림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하면 기법, 소재, 재료 등을 중심으로는 정의할 수가 없는 그림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이게 추상화, 구상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없죠. 그리고 무슨 정모라, 인모라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료, 유화, 수채화 이렇게 구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민화라는 그림은 이렇게 소재나 재료라든가 이런 걸로 잘 구분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의가 어려운 그림이죠. 그렇다고 해서 민화만의 특별한 딴 데 없는 조형 원리가 존재하느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민화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갑작스럽게 만들어져야 했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 사회에서 많이 존재하던 모든 그림들을 다 참고를 한 거예요. 다 원용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고유한 조형 원리도 분명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의하기가 어려운 그림입니까? 그런데도 요즘에 민화를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게 좀 아이러니한 일인 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정의하기가.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내용에서 구복과 길상의 염원이 강조되는 것. 그러니까 복을 구하고 나와 남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뜻이 강조되는 뜻그림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게 바로 이 뜻그림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민화의 조형적인 특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하자면 민화는 그 영역과 갈래가 넓고 다양하고 개념과 실체가 아주 모호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정의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3번에 대해 해당되는 게 가장 실체에 가까운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민화는 그 갑작스럽게 사회 변동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수요가 늘어나면서 갑작스럽게 공급이 많이 된 그런 그림이었기 때문에요. 그 특성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시간적으로
어떤 뭐 그 굉장한 연구를 통해서 이론적인 기반을 가지고 탄생한 그림이 아닌 거예요. 그럴 정도의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그 생산의 주체들이 그럴 정도의 어떤 그 안목과 이론을 갖춘 사람들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당시 사회에서 유행하던 주류 회화의 모든 장르를 서민의 관점과 입장에서 해석하고 재창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 조선 후기에 그 유행했던 그림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궁궐 그림이 있겠죠. 궁궐 그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문인화가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겸재정선에 의해서 주창된 그 소위 그 실경산수, 진경이라고 불리는 진경산수도 있었고요. 김홍도, 신윤복이 주도했던 풍속화도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모든 장르들을요, 다 참고하는 거예요. 민화가들은 이런 그림들을 전부 참고해서 자신들의 수준과 자기들의 취향에 따라서 새롭게 도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 민화가 가진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민화에는 그 당시에 존재했던 궁중장식화,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왜냐? 궁중하고 서민은 완전히 대척점이 있다고 흔히 알잖아요. 근데도 사실상 민화와 가장 가까운 그림이 궁중회화예요. 이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궁중장식화, 문인화, 진경산수까지 모든 장르를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민화에는 이 모든 장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림 중에서 서민의 감성을 티용하기에 적절한 부분을 취사선택한 거예요. 이게 서민 감성이 뭐냐면 바로 아까 말한 뭡니까? 현세 기복적이고 길상적인 거예요. 뭐 못 알아먹을 그럴 그 그림이 아니라 문인화는 그렇잖아요. 고고한 선비의 기상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기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비의 기상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그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 같은 그림을 보면은 그 회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되게 미숙한 그림이잖아요. 사실은 뭐 소나무 하나 제대로 그린 게 없고 이런 엉성한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그 그림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 그림에 담겨진 의미, 선비의 기상 이런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이 높이 평가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화는 그런 거랑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고상한 세계에는 적합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제외하고 눈에 보이는 아주 그 복을 많이 구하고 막 출세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애도 많이 낳고 이러한 그 현세 기복적이고 이런 길상적이고 장수하고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이 담긴 이런 부분만을 골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조형의 원리와 도상의 특징이 기존 장르의 것과 일치하는 게 매우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화의 독창성을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작에 참여했기 때문에 개중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천재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이 그린 그림은 민화라 하더라도요, 조형적으로 대단히 탁월하고 우수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것은 뭐 일반적으로는 그런 어떤 그 독특한 것보다는 조형 원리와 도상의 특징들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많은 그 다른 종류의 그림들과 일치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몇 가지 궁궐 그림을 한두 가지 볼게요. 이 궁궐 이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십장생도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원화는 아니고요. 이게 송규태 선생님이라고 민화에서 가장 원로 되시는 분이 모사를 한 그림이에요. 근데 모사를 했기 때문에 전통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궁중장식화인데 이것은 그 궁궐 사람들 특히 이제 왕과 뭐 왕비나 이 왕실 사람들의 그 장수를 기원하는 그림으로 궁궐에 상당히 여러 곳을 장식했던 대표적인 궁중장식화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런 그림들은 원래는 최고의 화원들이 동원돼서 엄격한 방식에 따라서 그리는 겁니다. 지멋대로 그리면 큰일 나요. 화가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물론 이 작업을 혼자서 못 그려요. 대작이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못 그리는데 여러 명의 화원들이 참여해서 그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사람이 그린 것 같이 똑같이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마다의 개성이 드러나면 안 되는 게 궁중장식. 그래서 거기는 뭐 궁중장식화에는 뭡니까? 낙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그 민화와 혼동되는 그러한 그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격조가 있는 그런 궁중장식화입니다.
이런 장식화로서의 장생인데 이런 그림이 또 있단 말이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소재가 같아요. 옆에 나오는 그 학도 있고 이 학도 있고 여기 사슴이 여기도 있어. 여기 있는 거북이도 여기에 있어. 이렇게 생긴 암석도 여기 있고요. 영지버섯도 여기 있어. 이 해도 여기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소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틀림없는 이게 뭐예요? 장생도란 말이야.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솜씨가 대단히 허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응? 그 물감도 이러한 그 진체에 비해서 뭘 썼는지 모르게 엉성한 그림이란 말이야. 아주 간단하게 해도 이렇게 안 그리고 동그라미 하나만 그리고 사슴도 이렇게 정밀하게 안 그리고 대충 모양만 그린 거야. 그리고 거북이도 이렇게 서서 이렇게 그리고 영지버섯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청록산수 기법으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그린 바위도 이렇게 대충 파란색 몇 개 해놓고서 끝낸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왼쪽 것이 뭡니까? 궁중장식화예요. 오른쪽 것이 뭡니까? 이게 민화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똑같은 장생도라 하더라도 민화와 궁중장식 따로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이것은 어떤 게 먼저 그림일 것 같아요? 당연히 이 그림이죠. 그러니까 민화가 궁중장식화를 보고 그린 거예요. 궁중장식화는 어떤 면에서는 민화라는 그림의 텍스트가 되었던 그런 그림이에요. 나중에 앞서 말한 것처럼 지엄한 궁궐에서만 사용되던 그런 그림들이 신분질서의 붕괴와 더불어서 급격한 사회변동의 물결을 타고 궁궐의 담을 넘어서 민간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그런 그림들이 민간 화가들에 의해서 그려져서 서민들의 생활 공간을 장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림은 백동자도라는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우람한 중국풍의 전각이 있고요. 여기에 여러 어린아이들이 여기 닭싸움을 하고 있어요. 닭싸움한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렇게 돼서 한 8가지의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놀이의 종류에 따라 갖고 어떤 것에는 나비 잡는 모습도 있고 어떤 쪽에서는 연못에 들어가고 물고기 잡는 장면도 있고 이렇게 놀이에 따라서 8폭 정도의 병풍으로 만들어서 이것은 이 아이들이 상징하는 것처럼 뭐예요? 이렇게 토실토실하고 이쁜 아이들을 많이 좀 낳아달라, 낳았으면 좋겠다 하는 염원을 담은 가산을 기원하는 그림으로서 역시 궁궐화, 궁중 그림의 대표적인 그런 화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동자도 그림도 또 서민화가들은 놓치지 않아요. 자, 이 지멋대로 또 그렸어요. 여기 보면은 이 아이들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리고 여기 닭싸움 하는 그 닭도 여기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그 정밀하게 그 바위를 그리지 않고 이 대충 크게 그립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이거 정말 그리기 어렵지 않겠어요, 이거? 이거 어렵지 않죠? 어렵지. 이 그림 정말로 소위 이 그림 이런 그림은 개화라고 그러죠. 이렇게 자루 대고 막 그려야 되는 그런 그림인데 여러분 붓을 자루 대고 그리기 쉽지 않잖아요. 다른 기구가 필요해. 이건 정말 최고급 화가들이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빼버려. 안 그리면 마는 거죠. 네? 그리고서 그리기 쉬운 바위만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러한 오동나무나 매화로 보인 이런 것들을 다 잘 안 그리고 이렇게 대충 그립니다. 자, 그렇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궁중장식화로서의 백동자라면 이거는 서민의 생활 공간을 장식하던 백동자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당시의 민화들은 자기들의 생활 공간과 삶의 공간과는 전혀 대척점에 있는 왕실의 그림과도 그림 자체는 뭡니까? 이게 일치하는 거예요. 서민이라 그래갖고 애 많이 낳고 싶으면 뭐가 없겠습니까? 이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궁궐 그림을 모티브로 또 이런 그림을 그리기도 한 거예요. 자, 이것은 그 유명한 심사정의 맹호도입니다. 지금 전해지고 있는 호랑이 그림은 2점 정도인데 또 하나는 호랑이는 똑같은데 요 옆에 소나무가 있는 그 그림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통 송화 맹호도라 그래갖고 김홍도하고 그에 쓰던 강세왕이 합작해서 그린 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정말 정밀하게 수많은 그 세필로
붓터치를 해서 이 호랑이의 얼룩무늬를 완성을 하고 이 그 세로로 긴 가로가 좁고 세로가 긴 이 그 지면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몸을 웅크리고 있는 맹호를 그리는데 결코 으르렁거리고 표하지는 않지만 백수의 왕다운 위엄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호랑이의 표준 도상이죠. 그리기 힘들어요. 많은 작가들이 이 호랑이 털치는 방법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두 개는 궁궐 그림이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사대부들의 그림인 거예요. 또 전문 화원들의 그림이고.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요거 보니까 여러 면에서 이 그림을 보고한 티가 역력해요. 특히 이 앞부분 이렇게 다리 꼰 거 요거 보면은 이 그림을 보고한 게 분명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세밀하게 털을 칠 재주가 없어. 뭐 배운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꺼먹게 해놓고 이 꼬리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런데 얼굴 특히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굴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호랑이 얼굴을 이렇게 그렸어요. 지멋대로 그린 거지. 제멋대로 그린 게 아니라 열심히 쫓아 그렸는데 이것밖에 안 된 거지.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전문 화원의 그림도 똑같이 모방을 한 거예요. 근데 그림을 이런 정도로 그리면은요, 보통은 어떤 사람이 야, 이 호랑이 그림 하나만 그려줘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림을 이런 정도로 그리면 나 그림 못 그려. 이렇게 해야 정상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말 안 하고 너무나 당당하게 이거 보고 그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뜻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만약에 감상용 그림이라면 여러분 이런 거 돈 주고 사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붙여놓지도 못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호랑이가 중요한 거야. 호랑이는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벽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야. 벽사의 기능을. 삿된 것을 물리치는. 그러니까 얘가 호랑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얘가 호랑이처럼 너무너무 호랑이랑 비슷하게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민화는 그렇기 때문에 민화가 조형적으로 탁월하지 않아도 그렇게 유행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유행될 수가 없겠죠. 이게 당장 물리는 돈 줄 테니까 도로 갖고 와라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자, 이 그림은 또 뭐냐면 이 그림은 겸재정선의 그 금강산 그림이에요. 겸재정선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시간이 없긴 하지만 좀 설명이 필요해요. 그 겸재정선이 진경산수가 왜 중요하냐면 그 이전까지는요 산수화가 그렇게 많았어도요 그 실제로 존재하는 산수의 모습을 그대로 그린 그림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소나무를 하나 그려라라는 그 어떤 누구의 요구가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그 소나무를. 먼저 소나무를 관찰해야 되지 않겠어요? 캔버스를 갖고 소나무 앞으로 가서 스케치를 하든지 아니면 휴대폰으로 소나무를 하나 찍든지 그래 갖고 와서 그거를 실제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는 게 기본인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소나무를 그리려고 하면은 소나무를 찾아볼 필요는 전혀 없고 뭘 봐야 돼요? 소나무를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중국의 화보집을 그걸 구합니다. 계자원 화전이라든가 뭐 고시화보나 이런 화집을 보고 거기서 나와요. 거기 보면은 소나무 그리는 방법, 잎사귀 그리는 방법, 바위 그리는 방법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조선시대 소위 그 문인화나 수묵화가 비슷비슷한 게 왜 그러냐면 전부 다 화보를 보고 배웠기 했기 때문에 다 그림이 비슷한 거예요. 근데 물론 겸재정선도 이런 그 그림을 배울 때는 화보를 보고 배웠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화보를 배우는 게 사실과는 관계없는 그런 그 그림 방법을 배웠는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금강산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금강산 그림은 그거랑 다르잖아. 그 결국은 겸재정선은 이런 남종화법에 자기가 배운 남종화법의 그림 솜씨를 바탕으로 해갖고 우리나라 산수를 그리는데 적합한
그러한 걸 개발해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경제정선의 위대함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바로 그러한 중국 그 준법과 흡사한 것 같으면서도 그 많이 다른 그러한 그 기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그 암산, 그러니까 바위로 표현된 바위산은 이렇게 하얀 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검은 색은 이제 그 먹을 짙게 활용해서 이건 뭐냐면 육산, 바위가 없는 그런 산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대비되게 그리고 이 소나무나 이런 나무들을 표현하는 방식도 굉장히 간결하고 그래요. 이렇게 줄기를 긋고 그 다음에 잎새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독특한 이런 그 화풍이 있는 거지. 자, 근데 민화가들은 그 당시 유행했던 이런 겸재정선의 그림도 놓치지 않았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도 보면 바로 이러한 똑같은 그림은 아니지만은 이러한 그 바위를 이렇게 나름대로 표현하고 있고 나무를 그리는 방식도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짙게 이렇게 그 육산을 표현한 방식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겸재정선의 그림도 역시 본받은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민화는 그 사회 변동에 따라서 수요가 갑작스럽게 늘어난 그러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선 사회에 유행했던 여러 가지 그림들을 전부 참고해서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산수화는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호랑이 뭐 동물 그림 또는 이렇게 궁중 장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민화 화가들이 어떤 그 창작의 어떤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사실은 민화의 독창적인 그런 부분은 없는 거예요. 없죠. 예. 뭐 일부 찾으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당시 있던 주리회의 모든 부분을 전부 참고하고 받아들여서 서민의 감성으로 이해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민화의 본질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그러면 민화의 그 도상에 민화라는 그림에 어떤 조형적인 특징이 있느냐 이런 걸 먼저 얘기해야 돼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민화는 기본적으로 당시에 유행했던 여러 종류의 그림들을 다 참고해서 그렸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만의 독특한 그런 거는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보는 관점이나 기법, 표현 양식의 일부는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거예요. 이것은 주로 많은 그 민화 화가들의 그 스펙트럼 중에서도 그림 교육을 받지 않은 전형적인 서민 화가의 그림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민화의 특징으로 거론하고 있는 뭐 해악, 뭐 익살 맞고 재치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이 사람들이 그렇다 그래갖고 그 그릴 때 야, 이 그림을 나는 익살 맞게 그려야 돼. 웃기게 그려야 돼. 이렇게 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이거를 웃기게 하려고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집단에는 이거를 열심히 본받고 그린 거예요. 똑같이 그리려고 했는데 실력이 못 따라가서 이렇게 그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재치가 엿보이고 유머러스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익살과 해악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막 그림에 기본적인 그건 되게 엉성하지. 연꽃을 굉장히 뭡니까? 엄청 단순하게 그렸잖아.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이 연꽃 그리는 거 정말 힘들어요. 제대로 궁중화풍으로 그리려면은. 근데 연꽃을 뭐 아무렇지 않게 그리는 거야. 오리도 이렇게 뭐 줄 서서 가고 물고기도 이러한 방식들이 얼마나 해악지고 그렇습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날 민화에서 발견되는 나름대로 독특한 그런 미감이라는 거야. 여기도 보면은 뭐 아마 토끼와 거북이의 설화를 그림으로 그린 걸로 보이는데 이 그림 자체는요. 뭐 바위도 이렇게 앞에 나온 청록산수 그린 그런 거를 비하면 이거 바위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런 모양이라든가 심지어 아까 장생도에 이런 바위 그리는 거에 비하면 이거는 바위 그림도 아니잖아. 이게 보세요, 이거. 이게 그리고 또 뭐 토끼와 거북이의 어떤 뭐 균형도 안 맞고 같지만 이렇게 마치 이제 그 거북이가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대칭으로 마주보고 이렇게 뭐 서로 뭘 이런 식의 발상이나 표현들이 되게 기발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민화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어떤 요소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요약하자면 그런 거예요.
민화라는 그림은 조선 후기에 급격한 사회 변동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많아진 수요의 충당, 장식 기능, 장식적인 그림을 요구하는 그러한 많아진 수요에 응하기 위해서 급하게 만들어진 그림인 거예요. 그 전통은 저 오래전부터 계속 이어왔겠지만은 그런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건 조선 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민화들이 그때 생산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자기만의 고유한 조형 원리라든가 도상적인 특징을 만들어낼 만한 겨를도 없었고 또한 능력도 안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유행했던 조선사회에 유행했던 많은 그림들을 텍스트로 삼아서 그것을 서민적 관점에서 소화한 거죠. 그래서 그 자체는 어떤 대단히 독창적인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화에는 그 뒤에 주류 사회의 그림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러한 독특한 그 해학과 기지와 익살과 같은 이러한 서민적인 감성이 나타나 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조선 후기의 도상들이 그 민화들이 그림 자체로 도상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요점에 대해서만 이제 잠깐 남은 시간 한 10분 15분 동안 얘기하고 오늘의 이 강의를 정리할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조선 후기의 도상의 특징들을 다 얘기하면 10개도 넘는데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처음부터 강조한 게 뭐냐면, 이걸 요약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민화가 기본적으로 뜻그림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감상을 위해서 잘 그린 그림이 아니라 그림에 담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그 그림 자체가 실제와 흡사하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잘 그리거나 이러할 필요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점을 알아듣고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먼저 민화는 대체로 뭡니까? 색깔이 화려하고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오방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동양에서는 방위마다 전부 색깔이 있다고 믿었어요. 좌청룡 우백호, 그 청백, 그 다음에 남주작 빨간색, 북쪽은 까만색, 그리고 가운데가 뭡니까? 노란색, 황제의 색깔. 이 5개의 방위의 빨로 파에다가 백색과 흑색을 섞은 5가지를 오방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오방색을 중심으로 한 화려한 색깔이에요. 물론 여기에는요, 어떤 물감이라든가 안료의 한계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색을 조합해낼 수 없는 한계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 이 대부분의 민화는 굉장히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그런 수묵과는, 단색조의 수묵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장식적 기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색깔이 엄청나게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민화를 폄하한 사람들은, 야, 뭐 민화 무당과 그림 같다고 이런 이유가 바로 이런 강렬한 색채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 색채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민화의 화려한 색채가 원래는 너무 선명하고 원색이어서 현대 미술에서는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크게 세계적으로 이름을 낸 화가가 박생방 같은 화가인 거예요. 오승률이라든가. 색깔이 선명하고 아주 강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색에 대한, 채색에 대한 관점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색깔이 단색이라든가 이런 식의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가장 사회 전 계층이 사랑했던 민화의 그림은 물론 수묵도 있어요. 일부 있긴 하지만 대체로 거의 90%가 뭡니까? 다 이렇게 화려한 채색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적이지 않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뜻그림이라고, 뜻그림. 뜻이 중요한 거야. 그 뜻을 담는 게 1차적인 목적이 있는 만큼 이 대상은, 거기 그려진 거는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충 만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가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명한 그림인데, 이 호랑이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무섭습니까? 호랑이가 귀신도 내쫓는 그 마당에 이렇게 웃기게 생겨갖고는 무슨 귀신은커녕 아무도 못 쫓아낼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호랑이랑 닮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줄무늬나 기타 등등을 봐서 얘가 호랑이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는 뭡니까? 호랑이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어떻게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연꽃과 거북이가 있습니다. 이 둘 다 장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거북이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거북이를 이렇게 그래. 뭐 거북이 여기 색동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 연 잎사귀를 제대로 그리려면 이거 정말 공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그려요. 이거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거 탁 보고선도 이게 연꽃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연꽃이라는 거 알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 이상 연꽃을 잘 그리고 이런 거는 여기서 요구하는 바가 아닌 거예요. 자, 이런 그림이 통용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뜻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만약에 감상을 위해서 잘 그린 그림이라면 이렇게 그리면 집어던지고 야야 돈 물어내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이 사람들은 야 이만하면 무섭네 호랑이네 하고 돈 주고 샀던 거예요. 자, 이것이 결국은 뭡니까? 이 뜻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용납되고 이런 그림이 남아있을 수 있던 거예요. 자, 이렇지 다 그렇잖아요. 되게 못 그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딱 보기에도 얘는 사슴 같고 얘는 닭인지 뭔지 이렇게 알 수 있잖아. 이런 그 사실적이지 않은 그림들도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서양 그림에서는요, 이 정물화에서 같은 접시에 만약에 복숭아하고 석류가 같이 있는 그림은 여러분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왜? 두 계절은 나는 생산되는 그 시즌이 다르잖아요. 결코 같은 접시에 놓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민화에서는 그런 일들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거기서는 만약에 그때 복숭아가 단순한 맛있는 복숭아가 아니라 대체로 그 복숭아는 장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석류가 있었다면 그 석류는 대체로 씨앗이 많기 때문에 다산을 상징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석류와 복숭아가 같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장수와 다산을 한꺼번에 기원하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그거를 감상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러니까 민화는 대체로 논리적이지도 않고 사실적이지도 않은 그림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실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는 그림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뭐 책거리 같은 그림도 정물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물화 아니에요. 정물화는 뭘 보고 그리는 거잖아. 거기에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만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 학하고 이 그림 많이 보시잖아요. 새 연화장 같은 데 많이 있잖아. 연화장 같은 데 많이 있는데 얘는 항상 소나무에만 앉아. 다른 나무에는 안 와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 학은 이렇게 나무에 앉는 새가 아니랍니다. 진짜로. 근데 얘는 나무에 이렇게 앉아있고 그것도 다른 건 전혀 안 앉고 소나무에만 앉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지. 말도 안 되는 그 그림을 그린 거잖아. 근데도 이런 그림들 끊임없이 그리는 거야. 이거 왜 그렇겠습니까? 이 둘 다 장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송수 천년, 학수 만년. 소나무는 천년을 살고 학은 만년을 산다. 그 천년 사는 거하고 만년 사는 거하고 같이 한 그림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영원토록 죽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회갑을 맞는 노인들이나 이런 분한테 선물을 하면 무지무지 좋아하겠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새가 여기에 못 앉는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거야. 하나만 더. 근데 여기서는 또 얘가 바닷가에 이렇게 막 논이고 있는 거예요. 그 학이 여러분들 해수욕장 있는 데 가서 학이 이렇게 있는 거 봤습니까? 학은 바닷가에 올 일이 없는 얘 물고기를 먹는 일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역시도 뭐냐면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학은요, 장수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일품조. 우리가 정말 일품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아주 우수한 거, 뛰어난 거. 그래서 옛날에 정일품 문관의 관복의 흉배는 학이 있습니다. 영의정. 그 일품조예요. 얘는 일품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때의 이 조, 파도조, 파도의 조자인데 이 조를 음이 같은 거야. 조종할 때 그 조자와 음이 같아. 한번 뜻은 다르지만 음이 같아요. 여기서는 음을 차용한 거예요. 그리고 요게 원래는 영지인 듯 하지만 보통은 해당화예요. 이 해당화는 당, 그때, 지금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당대의 조정에서 일품 벼슬을 하십시오라는 뜻이 담긴 그런 그림이에요. 보통은 여기에 일품 당조라는 화제가 써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는 순간에 옛날 사람들은 야, 내가
이제 과거에 급제했으니까 조정에 나가서 일품벼슬을 하라는 그러한 축언이 담긴 그림이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다 잊어버려갖고 다 모르고 그런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뜻과 유래를 모르는 것 같다. 그런. 자, 이렇게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학이 바닷가에 놀고 소나무에 앉고 이런 일들이 민화에서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고 사실적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그림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단순화시킨 데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구도가 또 단순합니다. 구도가 복잡한 구도를 못 써요. 그런데 이 구도가 보통 이런 가장 좌우대칭이라는 것은요, 보통은 현대 미술에서는 거의 안 써요. 황금 비율 해갖고 이렇게 쓰는데 이 좌우대칭과 같은 안정된 구도는요, 보통 고대에는 어떤 왕실이라든가 그런 장식하고자 하는 것의 위험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으로 쓰였던 구도예요. 여러분 이 경복궁 같은 거 보면요, 이걸 가운데 중심축을 딱 하면은 이게 완벽한 좌우대칭이에요. 양쪽에 품계석까지. 이 안에 밑에 있는 이런 오봉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보면은 양쪽에 소나무 5개의 봉우리, 해와 달 양쪽에 폭포해갖고 완벽한 좌우대칭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런 지엄한 왕실의 권위를 드러내는. 서양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어요. 르네상스식의 건물, 배제학당 건물인데 이거 완벽하게 지금 좌우대칭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민화에서는 많이 차용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단순 구도, 3단 구도라든가 좌우대칭 구도 이런 것도 보면은 좌우대칭과 3단 구도가 연결되어 있어요. 민화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제주 문자도라는 민화인데 제주 지방에서 많이 쓰였던 문자도인데 완벽한 3단 구도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구도 대신에 굉장히 단순한 구도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 민화에서 흔히 얘기할 때 역원근법이라든가 다시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다시점은요, 원래는 시점이 하나라는 그런 것을 가정으로 해서 다시점이라는 말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시점이 하나인 것은 소위 원근법이라는 서양의 기본적인 거리 감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근법의 핵심은 뭐냐면 보는 사람 중심인 거예요.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멀리 보이는 거랑 가까이 보이는 거 이게 명확한 거고, 그 다음에 보이는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건 안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엔 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체를 그린 전도, 금강전도, 금강산 전체를 그린 전도가 있어요. 근데 서양에는 알프스 전도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왜? 얘들은 보는 걸 그려야 되니까. 근데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만 그리는 게 아니에요. 자, 왼쪽에 맨 왼쪽 이게 지금 이쪽에 있는 그림이 송나라 때 곽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린 중국 그림이에요. 조춘도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이죠. 대만 고궁박물관에 있는 거 지금 이제 다 이렇게 축소를 해갖고 조그맣게 보이지만 이런 그림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큰 그림인데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여긴 이렇게 소위 송대 초기의 산수화는 소위 거비산수라 그래가지고 화면 한가운데 우악스럽게 산 같은 게 드러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요, 개미 새끼만하게 표현이 돼요. 여기도 안 보여서 그렇지, 여기 이렇게 사람이 다 있어요. 여기 배 타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산과 개미 새끼만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이 사람이 점점 크기가 커지고, 그림이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 되면 소경 인물 산수화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송대 초기에, 산수화의 초기인 송대 초기에는 이런 그림도 유행하는데, 여기서 이걸 보면은요, 이 주산이 이렇게 웅장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봐서 여기 시점이 일단 얘가 여기 있는, 그린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으면은요, 절대로 이 꼭대기에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그릴 수가 없어요. 심지어 여기 있는 걸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봤지만 실제로는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쪽에 보면 여기 배를 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쪽에 물도 있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그린 걸 보면 이 사람의 시점은 여기서 그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봤다 할 것 같으면 여기는 전혀 그릴 수가 없어요. 이쪽은.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다 그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이 모양을 내가 안 보인다고, 지금 내가 안 보인다고 안 그리는 게 아니라 있기 때문에 그려야 되는 게 동양의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의 산수화는 스케치북을 갖고 가갖고 현장에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한 일주일 동안 산을 다 돌아다니고 자기 마음속에 다 품고 와갖고 화실에 와서 이 흉중산수인 거예요. 그래갖고 가슴을. 그러니까 서양의 관점은 완전히 다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우열을 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이런 것도 이거는 겸재정선의 그림이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이 폭포의 모습을 봤을 때는 밑에서 본 것 같지만 밑에서 봤으면 절대로 이 위에 있는 모습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그리죠? 여기서 봤으면 이게 이렇게 표현될 수가 없죠. 밑에 물줄기가 굵게 표현될 수가 없는 문제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점이 원래 이 다시점이라는 건 민화뿐만 아니라 동양의 모든 그림에 적용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원근법의 반대가 역원근법인데 역원근법은 뭐냐면 자, 여기서 멀리서 해서 내 눈에 잘 안 보인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그려야 되는 게 동양의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역원근법은요, 남북조 시대의 그림에서 나타나요. 자, 그런데 이 민화에서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게 의궤 그림인데요. 이거 보시면요, 여기 보면 왕실의 행사를 그린 건데 말의 궁둥이가 다 이 뒤에서 본 거잖아요. 에? 말에 다 엉덩이만 보이는 거야, 다 여기.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말의 궁둥이가 보인 게 아니라 얘는 뭡니까? 이쪽에서 보는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쪽에서 그린 모습이 그려 있는 거지. 이건 민화는 아니지만 이런 것이 옛날 그림에는 다 이게 다시점이 적용됐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이거 그림이 거꾸로 됐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이 그림이 건물이 누워 있잖아, 이게 거꾸로. 이건 다시 말하면 이쪽에서 본 걸 그린 거예요. 다 이쪽에서 본 거지. 근데 보니까 이 건물은 그게 아니라 어디 이쪽에서 본 그림, 이쪽에서. 얘 이쪽으로 누워 있잖아, 이 그림이. 자, 이런 것들이 민화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민화에는 바로 이러한 역원근법이 있는 거고요. 이것만 본다면 시점이 여기서 바라본 건데 이거를 보면은 또 이쪽에서 바라본 거잖아요. 이 그림들이, 이건 민화 책거리인데 이 책거리 같은 보듯이 시점이 굉장히 자유롭게 이동해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민화의 특징적인 도상입니다. 이거는 아까는 이제 소위 그 서민적인 그 민가에서 유행했던 책거리 그림이고요. 궁궐에서는 이런 그림들이 유행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그 책장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민화의 모든 그림 중에서 이렇게 입체를 의식한 건 이 그림, 그 책거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 밑에 위에 이게 천장이 다 드러나면 이걸 밑에서 보는 거였을 텐데 또 밑에도 이게 다 보이고 있어요. 이거 위에서 본 거잖아. 그리고 이 옆에 이런 모습들도 다 보이는데 또 보면 이것도 보이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점이 막 이동해 다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민화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이런 민화의 이러한 그 면모들은요, 사실은 현대 회화에도 굉장히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화가가 이제 정리하면서 이러한 민화적인 요소를 차용해서 자기 세계를 확고하게 구축한 이런 화가가 바로 그 장옥진 같은 화가예요. 이 사람의 그림이 많지만 몇 가지만 보면은요, 여기도 보시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아요. 손은 항상 똑같이 이렇게 그리잖아요. 예? 까치도 심각하게 사실적으로 디테일하게 묘사하지 않고 닭도 이렇게밖에 안 그려요. 이 사람은 다 그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구도가 아까 단순 구도잖아요. 이렇게 잘 쓰지 않는 구도, 3단 구도 쓰고, 이렇게 비논리적으로 만약에 나무 위에 이렇게 집이 만약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대칭 구도를 쓰는가 하면, 여기 집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집이 이렇게 딱 거꾸로 있잖아요. 이건 아까 여러분 의궤 그림에 봤듯이 그런 그 다시점을 활용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구도는 항상 좌우 대칭이고, 이런 거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1월 오봉도에 나오는 1월 있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게 되게 평면성이에요. 뭐 민화는 입체적인 게 없어요. 평면적인. 이게 사실은 나무 있고 길과 길인데 이게 평면적으로 계속 이어져 있어 갖고 그냥 이게 줄기인 듯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자기가 화실 덕소에서 그림 그리던 시절 덕소 시대라고 불리우는 그 시대의 화실을 그린 건데, 이때도 보면 이게 완전히 실제로 이랬겠습니까?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돼 있었겠어요? 아니란 말이야. 이것은 민화적인 기법을 그대로 원용한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이 다시점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위에서 바라본 시점이잖아요, 이게. 어? 위에서 바라본 시점으로 물고기와 그려놓고서 여기 오니까 얘는 또 뭡니까? 위에서 바라보지 않고 옆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의 화면 속에서 이렇게 시점이 교차하는 것은 현대미술에서는 잘 없어요. 근데 이게 장옥진은 바로 이러한 민화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되었던 거예요. 이런 그림들. 제가 얘기했지만 바로 이런 그림들이 여기에 이 집이 거꾸로 있는 거는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나 같은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그 현대미술에서 이렇게 민화적인 요소를 차용해서 훌륭한 그림들을 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더 뭐 좋은 얘기가 있지만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그래서 요약하자면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자면 민화라는 그 그림에 대해서는 현재 그 그림을 굉장히 지나치게 숭배하듯이 높게 평가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하잘것없는 그림으로 보고 있는 이러한 그 폄하하는 시각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 다 바람직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학문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민화라는 그림은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독창적인 그림이 아니라 조선 후기의 급격한 사회 변동에 따라서 수요가 생겨난 거예요. 그것도 급격하게 많은 그림을 요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급격한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작가로 참여해서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생산해낸 그런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산해낸 그림이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그 그림만의 독특한 이론이라든가 조형적인 체계 이런 것들을 갖출 만한 시간적인 그리고 또 능력적인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 조선 사회에 유행했던 모든 그림을 텍스트로 삼아서 그것을 서민의 감성으로 해석해서 이 그림이 바로 민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산된 그림이 이미 신분 사회가 신분 체계가 거의 무너진 조선 후기의 사회에 계층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유행했던 가장 파퓰러한 대중적인 그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못 사는 서민만 억압받는 피지배층의 그림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그림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그 조형적인 특징들도 독창적인 것은 없지만 여기저기에 딱히 독창적인 것은 없지만 그래도 결국은 작가들의 독특한 시각에 의해서 해석된 그 서민 특유의 익살맞고 해학적이고 재치가 넘치고 여유 있고 이런 그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형적인 특징에서도 그런 것들이 그 당시 소위 그 동양의 그림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재치 있게 활용돼서 민화만의 독특한 조형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조형 세계들은 그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현대까지도 많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한국의 현대 미술을 풍부하게 하는 요소, 자양분이 되고 있다. 이런 정도가 오늘 강의의 요점이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달려와서 마음만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다음 기회로 하기로 하고요.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